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제 사피엔스 책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인데요. 지난 세 편에 걸쳐서 인지혁명, 농업혁명, 그리고 돈과 제국과 종교가 인류를 어떻게 하나로 묶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단계인 과학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인류가 앞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어떻게 변할지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전체에 대한 제 생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혁명이 왜 특별한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식을 추구하는 행위는 늘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그리고 중세 이슬람의 학자들도, 중국의 사상가들도 모두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 1500년경 유럽에서 시작된 과학혁명은 그 이전의 지식 추구와 뭐가 달랐을까요? 하라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이 무지의 인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전의 지식 체계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모든 중요한 것은 알려져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성경이 답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이 답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보다 이미 있는 진리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학문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과학혁명은 이 전제를 뒤집었는데요. 우리는 모른다. 또한 기존 지식이 틀릴 수 있다. 그리고 관찰과 수학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들이 과학혁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학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모으는 건 예전에도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과학혁명에서 달라진 건 그 관찰된 사실을 수학으로 정리해서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포탄이 어디 떨어질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곧 증기 기관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결국 달에 가는 로켓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혁명이 만들어낸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진보라는 개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류는 세상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세상은 고정되어 있고 황금 시대는 과거에 있었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과학혁명은 인류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심지어 죽음까지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라리는 이걸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죽음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죠. 그런데 과학혁명이 폭발적으로 가속화된 데는 과학 자체의 힘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을 지핀 게 두 가지인데 바로 앞서 언급드렸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15세기 이전의 세계 지도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빈 공간이 없이 모든 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세계 지도에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무지를 인정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과학혁명의 불씨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에서 발견한 막대한 금이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했던 탐험이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준 게 증명이 되자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투자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탐험을 가능하게 하고 더 많은 과학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라리가 이 부분에서 닐 암스트롱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게 되는데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내용 자체가 암스트롱이 달 탐사 전에 사막에서 훈련 중에 늙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만나게 되는 내용인데 달에 가는 훈련 중이라고 하자 원주민이 달에 사는 신령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안 가르쳐주고요. 나중에 통역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말 한마디도 믿지 마세요. 이들은 당신들의 땅을 훔치러 왔어요. 과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정복의 역사가 이 짧은 에피소드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하는데요. 자본주의의 첫 번째 교리는 이겁니다. 생산에 따른 이유는 다시 생산 증대에 의해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게 자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번 돈을 다시 투자해서 더 많이 버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최고의 선은 경제 성장인데요. 성장이 없으면 시스템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정당화되는 게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앞선 그 콜럼버스의 사례가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콜럼버스는 투자를 받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부를 획득한 투자자들이 더 많은 돈을 탐험가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탐험은 워낙 위험한 투자라서 실패하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합자 회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 투자자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대규모 탐험에 투자를 하고 성공하면 그 이익을 나누는 구조죠. 이게 바로 주식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최초의 주식회사 중 하나인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아메리카 대륙의 그 허드슨강 입구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게 영국에 넘어와서 결국 뉴욕이 되게 되죠. 그리고 네덜란드가 원주민과 영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세운 성벽 잔해 위에 영국인들이 길을 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지금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입니다. 즉 자본주의의 탄생이 바로 다 이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에는 굉장히 명백한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끊임없는 성장이 가능하냐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구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끝없는 성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순은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산업혁명으로 이제 생산량이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기기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냉장 기술이 보관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교통의 발달로 더 멀리 물자들의 운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처음으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건이 남아 도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즉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시스템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이 뭐냐? 바로 억지로 소비를 늘리는 건데요. 필요하지 않더라도 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소비지상주의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소비지상주의입니다. 근검 절약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고 소비가 미덕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아직 멀쩡하지만 그걸 버리고 사게 만듭니다. 또한 유행이 바뀌면 옷장 가득한 옷이 있어도 새로 사게 만듭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거죠. 산업혁명이 가져온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삶의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이 함께 키웠고 누가 아프면 공동체가 돌봤고 또 누가 죽으면 마을이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또한 마을 어른들이 나서서 중재를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공장에 있는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공동체가 해체되게 됩니다. 그 자리에 국가와 시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이는 그 결과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키워지게 됩니다. 아프면 병원이라는 시장이 해결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면 법원이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전에 하던 모든 일을 국가와 시장이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단 이런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변화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도 공동체 중심 사회보다 개인 중심 사회에서 더 높아졌기 때문이죠. 가족의 억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근데 하라리는 그 대가를 이제 지적을 합니다. 개인화된 대중은 국가와 시장이라는 강력한 힘 앞에서 훨씬 취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을 때는 국가나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공동체가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없어지면 개인이 국가나 시장을 직접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지혁명에서 배웠던 것을 여기서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사피엔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대규모 협력이었습니다. 그 협력을 가능하게 했던 게 공동체였는데 산업혁명이 그 공동체를 해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가 스스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버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라리는 앞서 나온 이 모든 혁명들을 살펴보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더 행복해졌냐? 농업혁명으로 더 많은 식량이 생겼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힘들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과학혁명으로 수명은 늘었지만 결과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로 물질적인 풍요가 생겼지만 사람들은 소비의 노예가 됐습니다. 또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개인의 자유는 늘었지만 고립이 심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하라리의 분석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행복은 결국 인간의 기대와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이 중세인보다 더 풍요롭지만 반드시 더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준 자체가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요. 그리고 더 불편한 결론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는 상상의 질서, 즉 상호 주관적으로 믿고 있는 허구입니다. 그리고 그 허구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의미와 내가 사는 방식이 일치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어떻게 보면 자기 기만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울한 결론처럼 들리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다르게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구가 현실을 만든다면 어떤 허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믿고 어떤 의미를 삶에 부여하느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하라리는 과학혁명이 이제 인류 자체를 바꾸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명공학입니다.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 호모사피엔스의 진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똑똑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인간. 그런데 그 새로운 인간이 등장하는 순간 지금의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이보그 공학입니다. 생물과 무생물을 결합한 존재인데요. 사실 이미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의 일부를 스마트폰에 맡기고 있고 보청기나 인공관절 같은 의료기구가 신체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방향의 끝이 뇌와 컴퓨터의 직접 연결이라면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다음으로 인공지능입니다. 무생물로 만들어진 지적 존재인데요. 인류의 뇌와 유사한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은 이제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특정 영역에서는 인간을 압도하는 AI가 존재하고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리는 이 모든 변화가 어떤 임계점을 넘는 순간, 즉 특이점에 도달하는 순간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호모사피엔스의 종말이 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책 전체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피엔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책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뒤집어버리거든요. 인간이 특별하다는 생각, 농업혁명이 진보라는 생각, 자본주의가 자연스러운 질서라는 생각, 현대가 과거보다 행복하다는 생각, 이 모든 것들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냉소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이 상상의 산물이고 허구라면 그래서 뭐가 어쩌라는 거냐 그런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반대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상의 산물이 현실을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거든요. 노예제도도 상상의 산물이었고 민주주의도 상상의 산물입니다. 인종차별도 상상의 산물이었고 인권도 상상의 산물입니다. 상상의 산물은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다른 것을 믿기 시작하면 현실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저는 카이스트에서 앞으로 이제 공학이나 순수 과학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과학과 기술이 같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학혁명은 인류에게 엄청난 힘을 줬지만 그 힘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느냐는 과학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결정하는 건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 어떤 상상의 질서를 선택하느냐입니다. 결국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결국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건 우리 자신이니까요.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믿고 어떤 상상의 질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4편의 영상을 끝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